슬라이드 쇼,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이석행 사장님 좀 소개해 드리면요. 한국해양대학교 30기로 졸업을 하셨고요. 그 후에 한진해운에서 선박 생활하시고 또 보험 법무팀에서 또 부장으로 근무를 하셔서 누구보다도 이쪽에 예, 경력이 많으십니다. 한진해운을 그만두고서도 이제 클레임 에, 어, 어, 업무를 하시면서 뭐그 이 사모 주얼리 납치된 건도 또 처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해운 회사나 선박 그 회사들이 갖는 그런 클레임 법률 문제를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78년도에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2년 동안 해군에서 일단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반 동안 이 항해사로서 승선 생활을 하고 그리고 대한선주 그 사무부에서 또 한 2년 반 정도 사고 분석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에도 잠깐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87년부터 14년 반 동안 한진해운 법무보험팀에서 근무를 한 이후에 2001년도에 일단 이 독립을 해서 주로 지금 해상보험, 그리고 선박보험하고 P&I 보험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크레임 컨설팅 비즈니스 그리고 강의 이런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에 하는 목차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박회사가 갖고 있는 각종 사고 유형이 어떤 건가, 그리고 선박회사에 또 다루는 어떤 크레임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선박회사에 부과하는 보험의 종류, 그 다음에 숙지해야 될 주요 용어, 그 다음에 크레임별 일반적 이 처리 절차,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의 어떤 개념을 안 후에 이 주요 크레임에 대한 사례에 대한 이해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박회사의 각종 사고 유형을 보면 선박 사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충돌 사고라든가 과초, 침몰, 화재, 황천, 기관 사고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하역 중에 이렇게 벌크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중량 화물을 이렇게 뭐 선적이라든가 또 양하다가 추락으로 인해서 탱크 탑, 그러니까 화물창, 선창 바닥에 추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파공선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 탱크 밑이 더블 버튼 탱크 해가지고 만약 거기에 어떤 연료유, 기름이 실려 있다 그러면은 아주 큰 사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진류. 이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렇게 벙커를 실었는데 이게 저진류에 의해서 엔진 자체가 이렇게 콘테미네이션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적 피납과 같은 그런 사고를 또 당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화물 사고를 이제 보면은 이 컨테이너선 경우 이제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적부 불량에 따른 어떤 분손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적부 불량이라는 것은 쉬퍼가 화물을 안에 이제 적부를 할 때 따른 분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 또는 폭발에 따른 손상이라든가 또 고박이 이렇게 풀리면서 컨테이너가 선회로 이렇게 추락하는 사고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라싱 불량으로 또 붕괴도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야드에 이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중에 어떤 태풍이 레스돼 가지고 터미널 자체가 수침이 돼 가지고 컨테이너가 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장비 그 루프상에, 그러니까 컨테이너 장비 위에 이 하역 인부들이 이 라싱 머티리얼을 이렇게 그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놀이 생기는데 그 피놀에 이 어떤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스며들어 가지고 또 기침선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필퍼레지, 이 도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물 밀반출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일어나는 게그 일반 영업용 보시장 시장에서 이 딜리버리 오더에 의해서 화물이 이렇게 반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밀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일반 영업용 보시장시장의 직원들하고 어떤 그 주화인, 아주 화물 결제가 안 된 주화인 사이에 어떤 서로 짜가지고 이게 밀반출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컨테이너 화물을 싣다가 추락하는 사고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물의 경우를 보면 발라스트 역류에 기인한 수심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해 데미지라고 우리 그 벌크선 경우에 해치 카바 밑에 이렇게 그 방울방울, 이 밖에 날씨가 차갑고 안에 설창 안은 더우면 그게 방울방울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스웨트가, 그걸 이제 스웨트라고 그러는데, 떨어져서 또 그 곡물이라든가 이런 데다 또 데미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제 화물 경우는 녹손, 그리고 그 또 중량 화물 경우 마찬가지 이제 추락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미칼 화물의 경우는 주로 발생하는 게 오프스백 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양 사고, 오염 사고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언론상을 통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대형 오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히 오염 사고 경우는 굉장히 그 외국에 있는 그 P&I 클럽, 이 선주 배상 책임 보험을 담보하는 주로 영국에 있는 그 P&I 클럽에서 아주 우리나라가 그 노토리어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게 소문이 안 나가지고 상당히 그 지금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 10배 정도 크레임을 부풀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체계화가 돼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아마 연안 어선들 그 어민들이 어떤 그거를 딱 아주 체계화가 돼서 어느 한 전문가한테 그걸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데 한 3개월 만에 나온대요. 그러는데 그게 크레임 액수가 한 10배 정도 부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P&I 클럽들이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장비 사고가 또 간간히 벌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트레일러에 실려 가다가 컨테이너 그 장비에서 어떤 장세 같은 게 어떤 옆에 그 부착물들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어떤 차에 부딪히거나 이런 사고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복 사고도 일어나고, 또는 이게 충돌이라든가 또는 그 라싱 머티리얼이 마찬가지 고박이 풀리면서 그 전해로 배출되는 그 컨테이너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죠, 바다에. 그러다가 인근에 항해하는 선박에 또 접촉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두, 암벽, 부딪히는 사고라든가 갱추리 크레인, 이렇게 갱추리 크레인을 그 하역을 중단할 때 앵커링 포지션에다 이렇게 딱 세워놔야 되는데 세워놓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면 이게 배가 밀물, 썰물, 그러니까 밀물 때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갱추리 크레인 오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그다음 러버 팬더 손상 사고, 또 항로 표지, 부위 같은 데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항자 이렇게 탑승하는 사고가 생기는데, 일단 그 밀항자들이 이제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질식사하는 경우나 또 굶어서 죽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진해운 시절에도 두 부부가 임신한 이 부인을 데리고 이제 밀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바나 항 거의 그 입항하기 전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쨌거나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여튼 미국 당국 여러 조사를 이제 거치면서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걸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바나에 정착을 했는데 결국 부인은 그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 이름을 또 사바나라고 또 지었고 그 사바나 항에서 또 식당까지 하면서 특히 한진해운 직원들이 가면은 아주 잘 대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약 밀반입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중남미에서 미국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마약이 밀반이 돼가지고 미국 경우는 그 US 엔티드러그 액트라는 아주 가공할 만한 그런 법을 제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루 이런 데 위에다도 속에다도 마약을 숨기고 그런 경우가 번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적 위협이죠. 일단 소말리아 해적은 어느 정도 평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그 문제가 되는 해역이 아프리카 서안에 있는 기니아만 그쪽이거든요. 나이지리아 뭐 그쪽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서 해적 피난권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해적들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지금도 높은 해역인데 국제사회가 그쪽 해역에 대해서 아직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해역은 풀어야 될 하여튼 숙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전쟁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과거에 저도 그 이란 이라크 전쟁 시절에 승선할 때 제가 이란 호메니항도 들어간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선 후 제 육상 부서에 대한선주 전무부에 근무하면서 페르시안 걸프 안에 침몰된 그러니까 피격돼 가지고 침몰된 선박들을 지점을 해보니까 정말 페르시안 걸프 안에 많은 배들이 침몰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전쟁 위험이 그 당시에 심각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고들을 바탕으로 이제 크레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선박 충돌 사고 경우에 그 크레임 처리는 일단 양 선박이 충돌을 하게 되면 과실 비율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어떤 지리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통상 한 2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는데 반드시 그 디스커버리 단계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양측에 놓고 서로 계속 하는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과실 비율이라든가 손해액을 확정을 하는데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프리리미너리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는 혹자는 이게 무슨 법이냐고 그러는데 법은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그 당시 충돌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양 당사자들이 어떤 대우를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리미너리 액트라는 어떤 서면으로 된 어떤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 크레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P&I라는 것은 Protection and Indemnity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영국의 그 P&I 클럽들이 있죠. 그리고 스컬드라든가 두 클럽은 노르웨이에 있고요. 그래서 프로텍션과 인데미니티는 주로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을 운항하면서 생겨난 어떤 법적 책임 또는 계약상 책임을 담보하는 게 P&I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크레임들은 이제 특히 이제 프로텍션 사안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선원 상병이죠. 그 다음에 항로 표지 부두 손상, 그 다음 해양 오염으로 인한 이 어떤 크레임이라든가, 그 다음 하역 인부 사상, 이런 것들이 프로텍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박을 소유하면서 생겨나는 사항이고요. 라이abili티죠. 그리고 인데미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화물 손상에 대한 이 담보죠. 이런 것들이 이제 P&I 이 크레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배에서 화물이 만약에 손상이 나면 영미법 경우에는 괴물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액션 인벤. 이게 뭐냐면 배를 하나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배를 그냥 어레스트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대물 소송에 의해서 배가 어레스트가 되면 이게 자동으로 액션 인 퍼스네임으로 바로 바뀝니다. 대인 소송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전에 내가 이 선박을 다른 선주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 배에서 화물이 실린 상태에서 손상이 났다는 이유로 이 배를 잡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새로운 선주지만 액션인 이 뇌물로 잡혀갖고 생겼기 때문에 제가 다 이제 방어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그 결과에 따른 책임까지 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장비 관련 크레임인데 이거는 어떤 프리타임, 그러니까 하여튼 3일은 컨테이너 화물이 양육을 해서 부두에서 한 3일 정도는 일단 프리타임으로 주는데 그 이후에 그 야드에서 계속 장치된 기간에 대해서 이거를 픽업을 해가지고 않으면 하루에 얼마씩의 그 디머리지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컨테이너 디머리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날짜가 더 거듭될수록, 그러니까 지연이 될수록 그게 디머리지가 계속 증가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디텐션 차지라는 것은 화물을 이제 컨테이너 야드에서 가지고 갔는데 그 화주가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디텐션 차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날짜가 지날수록 계속 그 디텐션 차지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운송인들이 갖고 있는 타리프에 의해서 일단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장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생기는데,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컨테이너가 이렇게 트레일러에 운송되는 도중에 그 컨테이너에 부착물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그 암 유리창에 부딪혀서 전복 사고가 난 게 바로 윌리스 패밀리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와 그 6명의 아이들이 전복돼가지고 전부가 다 사망된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피고가 6군데가 개입이 됐습니다. 한진해운은 그 장비를 임차인이었고, 그 다음에 트럭회사, 하여튼 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6군데를 전부 다 피고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6군데가 각자 2천만 불씩 배상을 하는, 그러니까 1억 2천만 불의 합의를 한 거죠. 그거는 이제 그 퓨니티브 데미지 또는 익셈플러리 데미지라고 해가지고 징벌적 손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근데 이제 참고로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장비와 관련해서 TT클럽이라는 보험사에 가입이 됐었는데 그 당시 부보 한도를 1,000만 불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0만 불은 보상을 받았지만 1,000만 불은 한진해운 주머니에서 내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쇼킹한 그 사고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사가 갖고 있는 네 번째 클레임은 용선 분쟁입니다. 주로 선주와 용선주 간인데 여기에는 이제 항해용선, 기관용선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항해용선은 주로 발생하는 게 미지급 운임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또 언세이프 포트 일단 배가 도착을 해보니까 그 항구가 구두 시설도 별로 열악하고 그다음에 그 오픈 시에다가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느 해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유빙이 막 밑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알라스카 어떤 항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세이프 포트라고 해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한진해운 때도 알라스카의 어느 항구에 들어갔는데 밑에서 유빙이 흐르면서 프로펠러에 손상을 많이 입힌 거예요. 그래서 언세이프 포트라고 이제 보이 셔터를 상대로 이제 클레임을 제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고, 저 운임 미지급건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해상에 프리페이드라고 이렇게 찍혔는데 실적으로 어떤 허용된 신용기간 보통 출항 후 며칠 이내에 운임을 지급하는 걸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급을 안 하고 도착항에 도착할 때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해상에는 프리페이드라고 찍혔는데 이미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BL이라는 것은 선화증권에는 그렇게 프리페이드로 찍혀버리면 이게 추정적 증거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 프리마 그 페이스 에비던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운임이 지급된 걸로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근데 도착항에 이게 운임 안 줬다고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그 클라이언트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그쪽으로 이제 철저 화물을 싣고 가는 경우는 딱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입항을 못 하고 계속 아프리카 근해에서 빙빙 돌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하인이 다시 그 운임을 지급을 하고 자기들은 이중 지급을 했대요. 중간에 보이지 샤타라가 일단 그걸 받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다시 그 지급을 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차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는 게 이게 오프하이어다 아니다 가지고 많이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게 너무 많이 벌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중재까지도 가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언세이프 포트 부분도 가끔 문제가 되고, 그 다음 하이어를 또 미지급을 하게 되면 이 선박을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엔티 테크니컬리티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48시간 예를 들면 72시간
그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하여가 지급이 안 되면 선박을 철수를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위드를 하겠다고 하는 노티스를 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위드를 시켜야 됩니다.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그 다음에 이제 벙커 오버 컨션이라든가 또는 스피드가 제 스피드가 안 난다 이거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화물 손상, 해양 오염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로 인한 또 분쟁이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오염 크레인 경우에는 어민들의 양식장 손해에 대한 크레인이라든가 해적장, 인근 식당들의 피해 보상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발생한 그 허베이 스프리트 해안 앞바다의 사고가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 어떤 대형 크레임이 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인명사상 크레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원 상병이라든가 하역인부 사상권이 있거든요. 특히 이 하역인부 그 부상권은 미국 하역인부들이 아주 이게 너트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진해운 경우도 이런 건을 많이 당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나서 이게 하이긴부 크레임이 들어오는데 이게 50만 불, 100만 불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본인들이 거기 이제 그 뭐랄까 평결을 내리는데 다 배심원들이 전부 다 하역 인부들이에요. 자기 그 동료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티인지 인노센트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의 다 이 동료 배심원들이 다 그냥 그 부상 당했다고 주장하는 하역 인부 편을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길티가 됩니다. 길티가. 그러면은 그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서 판사는 땅땅 한진해원 100만 불 배상해라, 50만 불 배상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렇게 미국 경우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방지 위해서 나중에 하역 전에 그 포면은 하역 인부의 그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포면하고 같이 전내 전반을 다 같이 이제 조인트 인스펙션 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 데크상에 기름이 흘러 있는지, 그 다음에 조명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다른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 오프를 하게끔 그 카고 오퍼레이션 하기 전에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서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출항할 직전에 또 인저리 서티피케이트 이거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에서 하이근부 크레임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하여튼 미국에 취항하는 선박들은 그래서 하역 인부 크레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해송 계약의 상 분쟁이라든가 또는 연속 항차 계약상 분쟁, 그 다음 컨테이너선의 서비스 컨트리상 분쟁이라든가, 그 다음 컨테이너선의 스로 차타 어그리먼트상 분쟁, 이거는 여러 선사들이 같이 스로 차타 해가지고 운송을 하다가 어느 한 회사의 화물에서 어떤 폭발물이 폭발해가지고 인근 어떤 다른 선사의 화물까지 손상을 입히고 또 심지어는 배가 전송이 되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스로 차타 경우에 보면 선사들이 모든 비용은 커먼 익스펜스로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에 대해서도 좀 커먼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계속 너희 화물 때문에 그랬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분쟁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로 차트 어그리먼트를 맺을 때 그런 사고가 난 것도 같이 커먼 리스판시빌리티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티비도아 데미지 크레임이 생겨나는데 특히 컨테이너 성경을 많이 일이 생겨나거든요. 왜냐하면 러프 핸들링에 의해서 컨테이너 화물이 전체 여러 부분을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비도아 데미지가 많이 생기는데 또는 이렇게 그 컨테이너 경우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화물이 컨테이너 화물 쉘 가이드에 딱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사 입장에서는 그게 러프 핸들링에 의해서 그랬다. 또 그 하역에서는 그게 아니고 기존의 어떤 데미지가 이 쉘 가이드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끼인 거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스티비도아 데미지가 많은 사고가 생겨나는데 이것들을 제가 쭉 정리해서 그 한 해 동안 이거를 하역회사로부터 구상을 해보니까 한진해운 경우에 그 당시에 한 200만 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불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 하역비에서 전부 다 이게 차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200만 불을 다 이렇게 벌게 된 거죠. 이 스티비도아 데미지는 뭐 1000불, 2000불 이렇게 소액이지만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200만 불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로블레이딩, 이 선화증권 미해수 화물 인도 사고 발생을 종종 해서 이거는 참 그 보험으로도 담보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재정적인 엄청난 그 위험을 좀 초래하는 그런 클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발표하기 앞서서 이제 보험을 구부하는 보험의 종류를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박보험은 배 전체에 어떤 데미지가 나면은 선박보험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박보험에서 유일하게 어떤 책임보험을 담보하는 게 충돌사고에 상대에서는 재물손해와 불가동 손실의 4분의 3을 담보하는 그게 좀 책임보험이 거기에 약간 가미가 되죠. 선박보험이. 그 다음에 워앤 스트라이크 보험이 있죠. 전쟁 위험 경우에. 그 다음에 또 P&I 보험이 있고 컨테이너 장비 보험. 그 다음 소울보험은 쉬보너스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소울보험 어떤 경우에 되냐면 어떤 컨테이너선에 긴 장처감을 이제 랭스 카고라고 그러는데 긴 화물이라든가 좀 부피가 큰 벌킥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이 선창 안에 실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판상에 이렇게 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별도로 이제 소울 보험이라는 것을 담보를 받기 위해서 드는데 그 P&I 클럽을 통해서 이 소울 보험을 어렌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울 보험 별도 보험으로 구보를 한다. 이런 소울 보험의 구보 대상 화물들은 P&I에서 담보를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차트리스 라이브티 인슈런스인데 내가 이제 차터 다른 선박을 이렇게 타임 차터나 보이 차터 할 때 차터로서 보험을 이제 담보받는 겁니다. 여기에는 노멀 P&I 그 인슈런스가 있고 전체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차터레인데 저질류를 실어가지고 엔진에 컨테미네이션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전체 손상을 입힌 거잖아요. 제가 영상한 선박에. 그런 데미지 투 헐, 그 위험을 담보를 이제 받는 거죠. 이걸로.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엔진 컨테미네이션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화물로 유황을 실었어요. 유황을 싣고 나면은 이게 막 이제 녹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뭐 그걸 다 벗겨내고 다시 이제 다 세척을 하고 칠해줬는데 칠을 다시 다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 항차에 반선을 했는데 그 다음 항차에 다른 실은 화물이 컨테미네이션이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그런 이제
그 이전 항차의 그런 화물에 의한 녹손 같은 게 있나요? 녹 같은 게 이 새로 실은 화물에 막 떨어져 가지고 컨테미네이션은 낮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이제 데미지 투 헐로 이제 담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DD는 명칭은 Freight Demurrage and Defense 보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조사 비용, 그다음 소송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이 소송 비용을 담보하는 경우는 3분의 1은 자담, 3분의 2 보상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일정 금액의 디덕터블을 정해서 또 보상받는 그런 형식도 있습니다. 그다음 해상 클레임의 이제 주요 용어가 있는데, 항해과실과 상사과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항해과실은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떤 매니지먼트 하면서 생겨난 어떤 과실을 항해과실이라고 하죠. 이거 항해과실은 기본적으로 면책이 되죠. 그러나 이제 상사과실은 이 화물을 적부, 보관, 관리하는 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발라스트가 역류해가지고 화물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주침선 나는 경우도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상사과실이고, 그 다음에 통풍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상 고유의 위험은, 그러니까 해상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페리스 오브 더 씨라고 그러는데, 침몰, 좌초, 충돌, 황천 이런 게 육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해상 고유 위험은 면책이 됩니다. 이 면책 위험에다가 화재까지 해서 이게 결국은 5대 위험인데 면책이 되는. 여기서 한 가지 황천 위험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바다를 봤을 때 이게 좀 배파가 일고 뭐 이 정도 갖고는 황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면책이 되는, 운송인이 면책이 되는 황천은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상황. 그러니까 풍력 빅포트 스케일이 0에서부터 12까지 13단계가 있는데, 풍력 계급이 적어도 한 1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태풍이라든가 스톰 정도 돼야 황천이죠. 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어떤 웬만한 파도는 다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헤비웨다는, 운송인한테 면책되는 그 헤비웨다는 정말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상황에서 어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황천에 대한 정의가 모든 선박이 똑같이 적용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5,000톤짜리하고 10만 톤짜리하고는 배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5,000톤짜리는 풍력 계급 한 7, 8 정도도 뭐 황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10만 톤짜리 큰 배에 풍력 계급이 7나 8 정도를 황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박의 크기라든가 또 황천의 노정,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또 인근 선박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황천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이건 재판부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여튼 황천은, 면책이 되는 황천은 진짜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상황에서 어떤 바다 상태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스 오브 더 씨와 페리스 온 더 씨가 이렇게 개념이 좀 틀립니다. 이거는 페리스 오브 더 씨는 해상 고유 위험이고, 페리스 온 더 씨는 해상에서 어떤 위험이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 제한은 포장당 책임 제한이 있고, 또 선주 책임 제한, 글로벌 리미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선박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책임 제한이 틀립니다. 이걸 동시에 또 향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송인한테는 면책과 책임 제한 두 가지 어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왜 이런 개념이 생겨나냐면,
이 항해라는 것은 선주 항해단체와 화주 항해단체가 공동 어떤 위험을 안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정립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당 책임제한 경우에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산하주권에 보면 패키지도 이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큰 패키지 안에 또 작은 패키지가 있고 이러는데 보통 그 산하주권의 정의에 보면은 패키지라 하면 가장 큰 포장 단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무 포장 단위가 없으면 컨테이너 하나를 원 패키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한진해운 경우에 그 호화 요트 두 척을 이 화주가 실어달라 해가지고 온데크에다가 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장도 제대로 오고, 그 다음 라싱도 제대로 오고, 그 다음 서베이어도 붙이고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했죠. 그래서 또 한진해운에서 그 슈퍼한테 야 각서까지 주라. 만약에 이게 로스 오버보드 되더라도 한진해운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 그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평양을 미국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이 배, 호화 요트 두 척이 그냥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근데 이제 화주는 결국 적하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겠죠. 결국 적하보험자한테 이제 한진해운으로 구상이 들어왔는데 포장당 책임제한. 미국 경우는 포장당 USD 500달러거든요. 그래서 500달러, 500달러에서 1000불을 주고 끝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 훼손은 이제 영어로는 에버리지라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을 때 에버리지는 평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평균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해운 쪽에서는 훼손입니다. 훼손. 훼손은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구분이 되는데 단독 훼손은 파티큘러 에버리지, 공동은 제너럴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훼손은 선박이면 선박, 화물이면 화물 이렇게 단독으로 훼손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 공동 훼손이 되려면 반드시 선박과 화물이 같이 실린 상태, 그러니까 화물이 선박에 실린 상태에서 이제 공동 훼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린 상태에서 충돌, 좌초, 기관 고장, 화재, 황천, 해적 피랍 등 선박과 화물이 공동 위험에 어떤 처한 상황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훼손 성립 요건은 공동 위험에 존재해야 되고 또 자발적으로 볼런터리 디스포저를 해야 되고 그다음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을 해야 되고 선박 또는 적하가 다 잔존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침몰하거나 없으면은 그 공동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훼손의 경우에는 희생 및 비용 손해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희생 손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항해를 하다가 황천을 만나가지고 배가 옆으로 기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쪽 기운 쪽에 화물을 컨테이너 화물을 이럴 때 나심을 풀어갖고 바다에다 인텐셔널이 처분을 해야 됩니다. 바다에다 투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업라이트 시키는 거죠. 이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이제 바로 그때 바다에다가 투척한 화물의 손해, 이게 이제 희생 손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 손해라는 것은 일단 배가 어떤 그런 비만 상황이 됐을 때 엔진이 고장 났다든가 화재 또 황천 위에서 그런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살베지 터그가 와가지고 이제 배를 이제 안전한 항구로 끌고 가게 되면 비용 손해가 발생을 하죠. 이러한 이제 손해를 그게 이제 공동훼손 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화물과 선박이 구조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해소 분담 가액을 정합니다. 컨트리뷰터리 밸류를 정해놓고 그 분담 비율에 따라서
이 공동유선 분담금, GA 컨트리뷰션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얼마 전에 발생한 KMTC 방콕 폭발 화재 사고 같은 경우도 방콕항에서 났습니다만, 그 경우는 분명히 이제 공동위험에 직면을 했죠. 근데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소방호스에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뿌렸는데 그 소방호스에 물이 튄 화물들은 이게 공동훼손이 되는 거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화재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화물이 전송이 되거나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화재로 인해서 그냥 아무 그 어떤 소방 호스가 물이 튀지도 않아 가지고 뭐 그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단독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훼손 사항에서도 또 안을 들여다보면 단독 규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얼마 전에 발생한 ONE 에이프소 1,800개 넘는 컨테이너 화물이 선내로 유출이 되고, 또 많은 또 화물들이 붕괴가 돼 가지고 아직도 고배항에서 처리를 못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액체 위험화물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이하게도 아직까지 공동에서 선언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고객에 대한 서비스 페일리어가 생길까봐 안 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특별하게 비용 손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주들은 일반적으로 선박보험 증권회에 보면 스몰 GA 크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일정 금액, 뭐 50만 불이면 50만 불, 지금 ONE H수고 같은 경우는 한 100만 불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100만 불을 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선박보험자가 담보를 해주는 걸로 GA 선언을 안 하는 대신에 이런 내용의 크로스거든요. 그럼 스몰 GA 크로스에 의해서 담보를 받고 아예 GA 선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숫자의 컨테이너, 그 한 컨테이너당 BL 건수가 여러 건이 생기거든요. 그 BL 한 건당 이게 공동훼손과 관련된 여러 가지 GA 본드라든가 GA 시큐리티, GA 개런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다 커렉션하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GA 관련된 어떤 커렉션 비용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된 경우는 아예 그냥 선박 보험자가 자기들이 스몰 GA 크로스 하에서 그냥 담보를 해줘 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효가 있죠. 타임 리미테이션. 상법, 해상법에 근거 보면, 근데 해상편에 정하는 시효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적기간 또는 이제 제소기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이제 민법상에 이제 소멸시효가 돼 있죠. 그래서 개인 간에 뭐 채권이다, 10년이다. 그러면은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한 번 최고 그 노티피케이션을 하면 6개월간 연장되는 게 전부죠. 그 전에 소송을 해야만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 제적 기간의 경우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장. 근데 상대방이 시효 연장을 안 해주면 이 중거법 및 재판 관할에 따라 이 중재라든가 소송을 제기를 해야만이 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화주들이 운송인들한테 이게 카고 크레임을 제기를 해놓고 한 달이나 2달 전에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시효 연장 동의를 구해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운송인들은 시효 연장을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타협점을 계속 마련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상법상에 지금 시효 1년 채권을 보면
화물 운송 채권은 거의 국제적으로 다 1년이고, 그다음 정기용선 계약상, 그다음 공동선 채권, 선박 우선 특권 채권 이게 다 1년으로 돼 있고, 2년이 채권은 선박 충돌, 그다음 구조료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경우는 일본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브루셀 그 콜리전 컨벤션 그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일본만 자기들이 일본적 선박에 대해서 외국 회사가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2년의 시효를 적용한 게 아니고, 외국적 선이 자기 나라 선박에 대해서 클레임을 적용하면 자기들은 1년으로 적용을 해요. 일본적 선박은 외국 선박에 대해서 2년의 시효를 적용을 또 하게 되고, 아주 불합리하죠. 그래서 일본 그 선박하고 충돌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데미니티 클레임과 리코스 액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인데미니티 클레임이라는 것은 클레임 상대방에게 배상한 후에 나중에 라이벌 파티한테 상대로 하는 클레임을 인데미니티란 말이 배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배상을 해주고 나서 라이벌 파티한테 하는 걸 인데미니티 클레임이라고 하는데, 인데미니티 클레임 시효는 각 클레임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똑같이 1년이라고 착각하고 했다가는 이게 나중에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3개월 준 경우가 있는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진행 상황을, 원클레임 주요 진행 상황을 수시로 라이브 파티한테 계속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약간 시비가 걸릴 수가 있죠. 높은 금액으로 그렇게 배상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시비도 걸리고 그러니까 계속 라이브 파티를 물고 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 파티가 있는 경우 저는 이제 미들맨 입장에서 양측을 그냥 계속 이렇게 중개하면서 초기에 그냥 가능한 매듭을 지으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원클레임 다 끝내고 나중에 인벤 크려면 시간 소요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서 미들맨 입장에서 서로 또 이렇게 한 번씩 붙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리코스 액션은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그냥 라이애블 파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리코스 액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코스 액션은 꼭 인데미티 클레임을 포함한 건 아닙니다. 그냥 라이애블 파티한테 하는 행위를 이렇게 리코스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블레이딩과 차드 파티인데, 비로블레이딩은 이게 운송인과 쉬파 간의 계약입니다.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법적 어떤 기능을 보면 화물 운송 계약의 증거가 되고, 또 소유권, 타이틀이라고 뭐 어떤 노래 제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소유권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은 무역 화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끔 수화인은 어떤 위치에 있냐? 수화인은 운송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묵시적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수화인이 자기 화물을 인정할 때만, 송화인과 수화인은 부진적 연대채무. 그래서 운송 채무에 대해서 부진적 연대채무라는 것은 송화인과 수화인 중 어느 쪽든 운송 채무를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진적 연대채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만 수화인도 어떤 묵시적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implied obligation이라고 묵시적 계약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노티파이 파티가 있는데, 통지청 노티파이 파티는 전혀 어떤 상대를 해봐야 어떤 라이벌 파티가 아닙니다.
그냥 통지처에 불과를 하죠. 그 다음 차트 파티는 뭐냐? 용선계약서죠. 이건 선주와 용선주 간의 어떤 사적 계약서를 차트 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대량의 어떤 곡물 화물이 A라는 데서 B라는 데로 운송을 하게 되면 거기는 세 가지 계약이 따릅니다. 일단 셀러와 바이어 간의 매매 계약이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용선 계약이 따르고, 그 다음에 전화주권, 화물 운송 계약이 따르고, 이렇게 세 가지 계약이 있죠. 그러면 차트 파티는 보면, 보이 차트 파티는 우리가 육상에서 보면 용달차로 이렇게 그 ASB까지 뭐 책상을 옮겨준다든가 용달을 하는 거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운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타임 차트는 뭐냐? 기간 용선. 저는 이제 이거를 기사까지 딸려가지고 배를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이게 바로 타임 차트입니다. 그럼 타임 차트로는 뭐 정박료, 주차료에 해당하는 정박료도 내고 또 기름도 자기가 사가지고 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임 차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BBC는 뭐냐? 완전히 배에 아무것도 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일정 기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BBC 차트라가 그를 자기 배인 양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선원도 태우고 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BBC HP는 BBC인데 이게 구매 조건부 나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이걸 나중에 다 이게 다운 페이먼트 하고 그 다음에 각 인스톨먼트 중간에 이렇게 얼마씩 3개월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씩 이렇게 인스톨먼트를 내고 나중에 발론이라고 잔금을 딱 치르고 나면 이제 차트로 소위 배가 되죠. 이걸 구매 조건부 나용선. 우리나라 경우는 거의 옛날에 국적 취득을 하기 때문에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또는 국치부 나용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BBC HP라고 하는데 BBC HP는 우리가 금융 팩토링에 의해서 신차, 새로운 차를 구매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랜저를 하나 뭐 산다 그랬을 때 똑같지 않습니까? 대학금 걸고 매달 얼마씩 인스톨먼트 하고 그다음에 금융에 해당하는 잔금 지급하면 제 차가 되듯이 그래서 BBC HP는 이제 그런 거로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겁니다. 아마 엘리존과 콜리존이 이게 틀린데 엘리존은 배가 이렇게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를 지나가다가 부딪혀. 이게 일방 충돌이잖아요. 100% 과실입니다. 이걸 엘리존이라고 그러는데 엘리존은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걸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콜리존은 이제 쌍방간에 이제 충돌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레바 인정션 어태치먼트 차인데 마레바 인정션은 영국에 있는 법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금지 명령이에요. 마레바 인정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가 A라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어떤 채권이 있어서 마레바 인정션을 받았어. 법원으로부터. 그러면 A라는 회사의 모든 자산이 다 가압류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게 부자부터 자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마레바 인정션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오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태치먼트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에 대한 가압류할 때 이거를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어레스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구자 가압류 같은 것은 이제 프리징이라고 해요. 프리징. 물론 마레바 인정션도 아주 강력한 그 프리징 오더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뱅크 구자를 가압류하거나 그럴 때는 뭐 어태치먼트, 어레스트 이런 표현을 안 쓰고 프리징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과 또 화물에 대한 유치권. 이 선박 우선 특권은 이전에 김현 변호사님이 좀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상법 제777조에 이런 열거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선박을 그 머리타임 비엔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게 되면 이 머리타임 비엔 선박 우선 특권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 아주 강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놓은 카고가 있는데, 그래도 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비행상의 운임 조건이 프리페이드가 있고 또 콜렉트, 도착항에서 이제 지급하는 그 운임 조건을 콜렉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콜렉트 경우에 도착항에 도착을 했는데 운임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프리페이드라고 돼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하면 잘못하면 이제 언더오플 리엔이 되거든요. 언더오플 리엔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해서는 안 되고, 단 운임 지불 조건에 프리페이어블이라고 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페이어블이라는 뜻은 선불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불을 했다가 아니고, 프리페이드는 선불을 했다는 거고 프리페이어블은 선불을 할 수 있다. 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미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서베이어를 붙이는데, 서베이어는 이재 조사인이죠. 이재 조사인의 역할은 사고 원인이라든가 손상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내각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충돌 경우를 예를 들면 내 배 자사선에 대한 조사를 이제 스트레이트 서베이라고 그러고, 이 상대 선박에 대한 서베이, 그를 WP 서베이 또는 YP 서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충돌 경우에는 앵그로브 브로우, 이게 충돌 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스피드 서베이는 충돌 시점에서의 어떤 스피드, 충돌 각과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without prejudic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보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법에서는 기득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 내가 특한 어떤 권리에 침해를 받지 않는 조건이라는 기득권. 그래서 우리가 이게 without prejudice가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그 상대방하고 어떤 만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동네도 좀 알고 싶고. 그러면 우리 without prejudice 미팅을 하자. 이렇게 가지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안도 해보고. 근데 어떤 그것은 특별하게 구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향후에 얼마든지 이의제기도 가능하고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오늘 미팅은 without prejudice 미팅을 하자. 한 경우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서에서도 많이 씁니다. 언어 without prejudice base.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제기하고 다시 번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문서, 통상적으로 문서 제목 아래에다가 아주 큰 대문자로 without prejudice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문맥상에 브라브라브라 해놓고 언어 without prejudice base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without prejudice를 알아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하고 어떤 내고를 할 때 이렇게 제목 밑에다 without prejudice를 항상 써서 보내는 게 안전하죠. 제안을 주고받고 나중에 뭐 번복을 해야 되는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과거에 이 그거 관련해서 옛날에 독일 선주가 국내 조선소에서 배를 지었는데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그때 90만 불인가 만가를 더 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더 달라,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독일 선주가 좋다,
뭐 우리 without prejudice 베이스에서 90만 원 주고 더 뺄게. 그러니까 이제 배를 뺐죠. 근데 이 조선소에서 그 당시 중역이 이 의미를 편견 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나 봐요. 그 위에다 보고 그랬대요. 앞으로 전혀 이 얘기 안 오고 그냥 뭐 그냥 인도에 갔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우다 스크레이스는 기득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바로 이 독일 선주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건 부당하다 해가지고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벌크선 경우인데 그 레이타임은 이제 정박 기간이죠. 이 선적과 양하 얼마 정도 기간을 정박 기간으로 인정한다. 그 이제 이유가 되면 바로 최선료라는 거, 디머리지라는 걸 물게 되고 또 합리적인 어떤 최선료 기간이 지나면 선박 지체료 해가지고 데미지 스포 디텐션 S가 빠졌네요. 데미지 스포 디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지체료, 선박 지체료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인 크레임 처리를 보면 이 선박 크레임 경우는 바로 선박 보험자한테 사고를 통지하고 이제 조사인을 바로 지휘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충돌사고 경우는 상계 조치에 추가해서 상대 선주의 이제 어떤 상세들을 다 파악을 해야죠. 배정이 어딘지, 어느 회사인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쌍방 간에 이제 서로 연락이 되면 양측이 다 자기들의 어떤 손해 예상을 일단 다 선출하고, 그 다음 중고법이라든가 재판 관할을 어디로 할거나 일반적으로 외국 애들하고 이렇게 한 경우는 잉글리시 로로 또 그다음에 영국 하이코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경우는 많은 판례가 쌓여있기 때문에 영국 법을 선호를 하고 그래서 영국에서 다투는 것들을 다 선호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큐리티를 양 당사자들이 교환을 하게 되죠. 이제 증거 확인하는 디스커버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브레임 레이쇼하고 프레임 퀀텀을 정하는 공방이 지리하게 계속되는데 통상 2년에서 5년 저는 어떤 한 케이스는 10년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일반적으로 시큐리티 담보를 교환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영국 P&I 클럽의 네트워크 개런티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국의 경우는 이제 보험사들이 P&I 클럽들은 4분의 1 RDC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당대선의 재물손의 부가동층인데 4분의 1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4분의 1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베일피라는 보증보험료를 자기들이 안지만 4분의 3 부분은 선박보험사의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4분의 3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베일피에 대해서 또 청구가 들어옵니다. 꽤나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선박보험자한테 받아가지고 또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큐리티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로는 P&I 개런티라든가 헐 언더라이터 개런티 또는 퍼스트 클래스 뱅크 개런티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헐 언더라이터 개런티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걸로 하려고 시도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안 받아들이고 P&I 개런티 또는 안 되면 퍼스트 클래스 뱅크 개런티를 요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 클레임 중에 화물 클레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주는 화물을 딱 인도받았는데 손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적하보험을 들기 때문에 적하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받은 후에 이제 대위권을 주죠. 그러면 적하보험자들이 자기들 이제 화주 측 변호사나 또 클레임 핸들링은 리카버리 에이전시한테
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화주 측 변호사나 리카바리 에이전시에서 선주 측한테 바로 이 클레임 레터가 날아듭니다. 그러면 선주 측은 그걸 받자마자 그 P&I 클럽에다가 통보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주 측 변호사들 선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계속 공방이라든가 협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단 어떤 결정이 되게 되면 선주는 구상 청구를 하게 되고 P&I 클럽은 그 화물 클레임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원들에 대한 클레임, 어떤 상병, 사망 이런 경우에 보상을 다 해주고, 그 다음 하역인부 클레임, 그 다음 부두시설 접촉사고, 그 다음 해양 오염사고, 벌금, 어떤 그 페널티라든가 파인에 대해서도 P&I 클럽에서 방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불능 공동점 분담금, 이 리커버러블을 제 컨트리뷰션도 P&I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장비 관련 클레임은 디머리지 디텐션 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장비는 서드파티 라이비티, 그 다음에 용선 분쟁은 어페이드 크레이트, 언세이프 이런 게 있고, 유한용선은 오파이어, 언세이프 하이어 뮤직 경우를 벙커 오브 컨디션 스피드 크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보험상을 감안해서 이제 주 클레임들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대한선주 시절에 발생을 했던 겁니다. 코리아 원이스진과 머큐리베이 충돌권인데, 이 코리아 원이스진은 사실 그 피양선을 유치했어요. 다른 선박을 이렇게 교로 만났을 때, 교차에서 만났을 때 다른 선박을 우측으로 보는 선박이 피양선이고 상대방은 그러면 유지선이죠. 유지선은 속도와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피양선은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처럼 우측으로 피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코리아 원시진의 담당자가 항해사가 그 당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지시를 했냐면, 이 갑작스레 상대선인 머큐리베이가 갑작스럽게 좌회전 벤칭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배는 부득이하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 동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 진술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우연히 이제 머큐리베이에 승선했던 그 항해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됐거든요. 다행히 그때 한국 선원이 타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머큐리베이 그 항해사가 한 얘기가, 자기들은 그 유지선으로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진나 속도를 유지해 왔는데 원이스 진이 전혀 어떤 피항독각도 취하지도 않고 마지막 단계까지 그렇게 와서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좀 어떤 정신적인 좀 충격이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냥 양보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78대 22로 먼저 합의를 했습니다. 프레임 레이쇼만. 그리고 이제 크레임 퀀텀 관련해서 바로 결정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한 6, 7년을 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바로 10년 동안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늦어지면서 그 이자 손해만 해서 거의 100만 불 가까이가 더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P&I, 선박 보험사가 담보를 했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선박보험 갱신할 때는 이전 3년 어떤 레코드가 다 감안돼가지고 아웃스탠딩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갱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을 끄는 바람에 계속 이게 아웃스탠딩으로 나오면서 갱신할 때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손해액은 손해액대로 이자가 증가하니까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싱클레어 로시앤 템플이라는 유명한 해상 로펌 홍콩 사무소에서 딜링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제가 좀 업세트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재판부에다 얘기해서 빨리 끝내라. 근데 결국 계속 그 변호사의 무능이 엮이는 못 끝내고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끌다가 결국에 냈던 케이스고요.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코리아 레인보우 사고인데 이게 마지막 항차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일단 일본 창에 그 아이언 오어를 싣고 이렇게 이제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일본 창에서 갑작스레 조그마한 이 구멍이 난 상태에서 이제 그 아이언 오어 가루가 이렇게 계속 쇳가루가 막 바람에 날리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항해사가. 근데 이게 계속 앞으로 그 나가면서 이게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그 데미지 규모가. 결국은 13m, 9m 철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일본 창 안에 있는 그 아이언 오어는 다 선회로 배출되고 거기에 물이 차 있을 거 아닙니까? 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아이언 오어 무거운 것들이 뒤에 다 있으니까 이제 배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사버린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많은 힘이 기관실 쪽으로 다 쏠린 겁니다. 그래서 기관실 그 벽벽이 그 벌레 모양은 주지그 형태의 그 벌레 모양의 실크릭이 계속 이제 막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고가 일본 가고시마 동남방 130마일 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니폰 살베지의 고요마루라는 배가 이제 달려온 거죠. 이게 살버들은 항상 이런 사고가 나면은 알러트를 오고 있다가 막 바로 달려오거든요. 그때 이제 고요마루가 바로 달려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노큐 노페이 로이드 오픈폼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먹고 일단 그 배에 대한 인수 조치를 한 후에 이제 일본으로 끌고 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배는 마지막 항차에 스크랩 밸류 해봐야 한 20만 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베지 차지에 대해서 서로 내고 오는 과정에서 대한선주가 그 당시에 75만 불을 오파를 했는데 그 니폰 살베지가 120만 불을 카운터 오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서로 타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실드 오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양측이 서로 합당한 이 살베지 차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공표가 당돼가지고 공하는 거죠. 그래서 중재 판정 결과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모든 비용이라든가 다 한 군데에서 다 부담을 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실드 오파 해가지고 딱 까보니까 이게 살베지 차지가 중재 판정 결과 런던 회사 중개에서 140만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만 불짜리 그 보고서를 구조를 했는데 140만 불을 묻는 아주 엉터리 같은 결과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전 세계 살버들이 런던 그 중개인들을 한 구워 삶아 놓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무조건 살베지 계약권은 런던 회사 중개 가면 이 선사는 해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진 카라치는 이제 기관실에 이 침수가 돼가지고 침몰을 한 건인데 당직 그 기관사는 이기사였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물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계속 파도치고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가끔 배는 기관실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는 어떤 그 침수가 계속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unidentified 프로틴 물체에 의해서 뭐 부딪혔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자 배에서는 SOS를 치고 마치 인근에 지나가는 이제 미국적 그 컨테이너선이 지나가다가 이제 선원들은 다 이제 구조를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선원들은 퇴선을 했는데, 그때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살베지 그 투그가 한쪽 지나가다가 이제 이걸 알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큐 노페이로 하자. 로이드 오픈폼 계약을 맺자. 제가 그 이미 코리아 레인보우 사건을 접했잖아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 어떤 주장을 했냐면 럼선 베이스로 오자. 대만 가까이 가장 가까운 항구, 안전한 항구 인도해주는 조건. 옥신각신하다가 어떻게 이제 서로 합의를 했냐면 노큐 노페이 오케이 하자. 그러나 but not exceeding 이 살베이지 차지는 50만 불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살버가 계속 이 한진 카라치를 그 수색을 했는데 결국은 못 찾고 나중에 이제 그 수색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저희 배가 이미 침몰할 걸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냐. 기관실에 침수가 됐는데 계속 배가 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애들한테 럼선 베이스로 계약을 맺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만약에 위험이 있다는 거 알면 바로 노피로 했지. 예,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결국 근데 그 not exceeding USD 50만 달러 했지, 노피 했지. 그러니까 노피 하니까 자기들은 한도 못 가져가는 거죠.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좀 별면서를 했고, 결국 그 당시 그 화물까지 이제 주장이 되다 보니까 일본 화주로부터 크레임을 당했는데, 그것도 이제 일본 화주 측에서도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봤겠죠. 그러나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침몰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느끼니까 결국은 이제 크레임에게 3분의 1 선에서 그냥 그 매듭을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 그 한진 shipping과 이제 그 IMC 화물 수신권이 있는데, 이거는 그 엘로 콘을 그 실은 케이스인데, 한진이 이제 머리타임 이터네티라는 배를 전기 용선을 해서 미국 워싱턴주 이 칼라마 항에서 대만 그 따이중 항오고 이제 세컨포트 카오슝 항까지 이제 한 56,700톤을 싣고 이제 그 타이중 항에서 이렇게 양화를 한 후에 세컨포트인 카오슝 항에서 양화 도중에 이제 화물이 어느 정도 양육이 되면 배를 약간 밑으로 좀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치마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항하기 전에 어느 정도 치마가 돼야 이 외풍으로부터 덜 받기 때문에 외풍을. 그래서 배를 좀 치마를 시켜야 스테빌리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거의 이제 그 곡물이 이제 다 양육이 된 시점에서 아마 중력으로 발부만 열면 이제 해수가 쫙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근데 그 발라스트 평형수가 유입이 된 거죠. 쫙 유입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2,700여 톤의 화물이 분산이 난 거죠. 5번 차하고 6번 차에 그냥 그런 사고가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한진해운은 그 화주 크레임을 당했는데, 그 크레임에게 60% 전인 US 달러 10만 달러에 이제 합의를 하고, 그 당시 이 선주인 IMC를 상대로 이게 바로 인데미티 크레임을 한 거죠.
리코스 액션을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진해운은 그런 사고를 접하니까 밀린 한려도 한 22만 7천 불을 안 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기들이 한진해운 상대로 22만 7천 불을 청구를 했고, 한진은 이제 역으로 카운터 클레임을 친 거죠. 불가망성을 이유로 손상 화물 합의금 플러스 손상업부 처리 비용, 디스포자블 코스트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 재반 손해에 대해서 22만 9천 불에 대한 카운터 클레임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계속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P&I 클럽이 오히려 저한테 아주 그냥 아주 사기를 꺾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IMC 주장은 뭐냐면 발부를 잘못 열어가지고 그런 추진권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해 과실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P&I 클럽의 담당자가 변호사였는데 야 무슨 소리냐, 어떠한 경우에 발부 조작을 잘못하든 못하든 화물차 안에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다 구조가. 이거는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발부가 고착이 됐거나 이전에 실은 화물이 그 발부 그 안에 고착이 돼가지고 이게 벌어지면서 거기서 물이 다 스며들어 왔을 거다. 계속 이제 공방을 한 거죠. 근데 머린카고 크레임이라는 윌리엄 탑스가 쓴 그 책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정리가 되는데 너무나 이게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결국은 그 불가망성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보여줬죠. 보여주니까 P&I 클럽 담당자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격 형태로 한 겁니다. 결국 IMC 측도 나중에는 이제 백기를 들더라고요. 백기를 들고 자기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나중에 결국 한진해운 측에 15만 불 배상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건 대한민국 시절에 코리아 원이스원에 4번 창에 28대 컨테이너가 추진됐는데 이거는 원이스원이 현대 미포에서 그 당시 이제 수리를 다 마치고 밤중에 이제 부산항으로 시프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는 항상 바쁘다 보니까 바로 그냥 그 하역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배를 약간 스테빌리티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발라스트를 좀 주입을 한 것 같아요. 4번 창에. 근데 공교롭게 현대 미포에서 4번 창 더블 버튼 탱크를 이렇게 수리를 하고 거기에 그 카바를 안 씌운 거예요. 맨홀 카바를 안 씌우니까 거기서 물이 그냥 그대로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8대 컨테이너가 이제 수침이 됐는데 그 보고를 받고 이걸 부산항에서 그걸 다 화물을 내려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그냥 목적항인 바로 LA로 바로 직항을 해야 되느냐 고심을 했는데 결국은 뭐 천적항에서 내려봐야 다른 화물들에 대한 딜레이도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손상된 상태로 그냥 갔죠. 가가지고 다 양육을 이제 하고 뭐 그런 조치를 다 LA에서 다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화물 크레임에 대한 걸 계속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감화성의 문제잖아요. 감항성, 감화성 다 문제가 된 겁니다. 제대로 운송으로 그걸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손해배상을 다 해주고 그걸 이 손해배상을 다 해준 금액을 갖고 현대 미포를 상대로 대한상사 중재를 이제 개시를 한 거죠. 근데 중재를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중재 판정이 과실이 75가
한진해운이 있고 대한선주가 있고 25밖에 이제 현대미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당시 중개 판정부에서 어떤 기가 막힌 그 이유를 댔냐면 운송인은 이거를 사전에 철저히 리저너블리하게 듀 딜리전스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75대 25의 중개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리 계약에 의한 중개인데 어떻게 운송인과 화주와의 그 운송계약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망성을 지켜야 된다. 운송인은 듀 딜리전스를 해야 된다. 이거는 운송인과 화주 간의 그 어떤 의무 사항이지, 지켜야 될 사항이지, 수리조선소에서 요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듀 딜리전스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중개 판정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게 중개 판정을 하여튼 그 카고 크레임을 세트를 하자마자 또 중간에 하고 하면서 세 건이 계속 중개 판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중개 판정에도 또 흠결이 있어가지고 숫자가 잘못돼가지고 또 다시 또 그 어필을 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 하여튼 소송과 중개권이 막 계속 복잡한 가운데 나중에 이제 현대미포에 그 당시 벌크선이 엄청난 큰 배가 또 충돌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수리조선을 이제 조선소로 현대미포를 지정하면서 그 수리 예상 금액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서로 그냥 컴프로마이즈 세트를 합의 종결을 하게 됐었죠. 그런 그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호 드리머는 제가 2001년도에 한진해운에서 희망퇴직을 나온 이후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3호 해운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공문 계약을 맺자고 그러더라고요. 뭔 건이냐. 이제 해적에 피납됐다. 근데 한 달이 됐는데 그걸 아무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적 소말리아 해적권 이제 유발부 오게 됐는데 당시에 영국에 그 UK P&I 클럽에 근무했던 친구가 해적하고 계속 석방금에 대한 예고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이미.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클레임을 어떻게 할 거냐를 봤는데 해적 피난권은 기본적으로 화물이 실린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의 위험의 측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혜권이 지혜권이 된다. 그 다음 지혜권인데 만약에 화주가 컨트리뷰션, 지혜 컨트리뷰션 못 해주겠다고 하면 이게 P&I 메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소말리아 해적이 당시에 이게 자금 지원해주는 팀들이 있고 그 현장에 그 직접 행동하는 또 팀이 있고 또 그거를 전체적인 행정을 담당해주는 또 팀이 있고 세 팀이 있더라고요. 해적 안에도. 그래가지고 이게 석방금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결국 7개월 후에 950만 불 주고 일단 3호 드리머가 풀려나게 됩니다. 3호 드리머가 풀려나가지고 일단 5만 쪽에 일단 배가 이렇게 입항을 하게 됐는데 7개월 동안 배가 열대 해역에 있다 보니까 그 선저 수심하 모든 그 배 밑바닥에 이게
따개비가 붙어가지고 특히 배출구, 선해변 이런 데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시체스 같은 데가.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배 발전기가 세 대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발전기가 트립이 생기는 겁니다. 꺼지는 거죠, 중간중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만까지 올 때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따개비를 다 제거하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화물이 그냥 가득 원유가 실려 있다 보니까 이게 쫙 가라는 게 수심이 20m가 넘나 봐요. 근데 그 보통 다이버들이 들어가면 20m가 한계랍니다. 20m 이상으로 잠수를 하려면 특수한 복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만에서 그걸 수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걸 계속 수배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를 그대로 화주한테 좀 알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여러기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목적항 안으로 이제 피지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면서 계속 발전기가 꺼지고 또 하면서 세대가 나중에는 다 막 나가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다 트립이 돼가지고.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 목적항 그 외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화물에 다른 선박에 다 PS가 이루어진 거죠. 더 이상 이게 수행이 곤란하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미국의 그 차타라가 그동안에 7개월 동안 그래도 묶여있는 동안에 하이어, 용선료는 계속 지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파주들이 너희들이 배 불가망성이다. 그래가지고 그 하이어를 다 돌려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반면에 이제 3호 해운에서는 야, 우리 석방금 이 랜섬 950만 불을 다오고 해가지고 또그 카운터 클레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뉴욕 등재했거든요. 뉴욕 등재 게이트 중에 결국 회사가 3호 해운이 이제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죠. 아마 이게 나중에 어떤 미국서 그 통제가 많이 걸렸다고 한다면 결과는 그게 판정은 아마 그 하주 측에 유리하게 손을 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가 또 미국인 뉴욕에서 이루어진 투기 판정이기 때문에 아주 좀 불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선사의 제 거래처였는데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중국 영해에서 충돌 사고 후 이제 침몰 직전까지 몰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표 노페이로 쌀버하고 계약을 맺고 나서 그런 막 쌀버가 이게 덧치하는 도중에 침몰해버린 거예요. 영해에서. 그리고 해양 오염 사고가 번진 거죠. 그러면서 레크 링벌 문제가 이제 벌어진 건데 이 경우에 이제 이 선사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 대표이사뿐만 아니고 임원들이 다 누렇게 있더라고요.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자문을 했는데 일단 그 대표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죠. 대표님 오히려 심플합니다. 일단 충돌 사고가 나서 침몰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전선 봉급은 빨리 받도록 노력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해양 오염 사고는 일단 지선사는 로우 프로파일, 그러니까 앞에 전면을 나서지 말고 앞짝 엎드려 있어라. 오히려 P&I 서베이어를, P&I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P&I 클럽에다 요청을 해서 P&I의 변호사가 주관을 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막 여기저기서 뜯어 먹으려고 난리가 날 거다. 아이사가 이제 그렇게 됐죠. 진짜 근데 P&I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돼가지고 그것도 주도를 하니까 아무도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오염 사고도 잘 마무리되고
렉 리무벌 문제까지 그 뒤로 뭐 회사에 어떤 데미지를 안 입히고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사 캐리어는 한진해운이 영선한 독일 컨테이너선입니다. 근데 이 배의 경우는 일단 그 1990년 그 5월 27일 날 이제 부산에서 시애틀 간 항해 중 풍력계급 뷰포트 스케일로 이제 10 정도 앞편을 속에서 이 44번 베이 쪽에 6단적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는데 위에 가장 상단에 탑 그 상부에 세 단에 21 컨테이너가 전대로 그냥 투삭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23 컨테이너가 손상을 입게 되고 엄청난 대형 사고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런던 이제 회사 중재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런던 회사 중재 히어링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히어링에 유티니스 증인을 데리고 이제 그 당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선주 측은 이제 라싱 불장하고 그다음에 탑티어에 중장물 전적을 해가지고 이게 탑 헤비가 되니까 못 넣은 이기지를 못해서 일이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반면에 용선주의 이제 한진해운은 그 당시 이 배가 전보라이기 선박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싱 구조의 결함하고 그다음 당시 선적 작업할 때 이 항해사 1등 항해사 인터벤션 중간에 개입을 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러나 하여튼 유감스럽게도 중재 판정은 100% 선주 선소로 이제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한진해운이 1항차부터 13항차까지 하는 동안에 아마 이 컴보 스테이지 플레이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특수한 어떤 그 스테이지 플레이닝 같은 그 배에 그것을 한진해운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고서 다 용인도 해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금반원의 원칙, 그 에스토펠 독트린이라고 그러는데 금반원 원칙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중재 판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중재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재 판정에 대한 어필을 이제 하이코트에다 영국 하이코트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각하가 됐습니다. 그러나 영국 그 하이코트는 선주가 컨버 스테이지 플랜을 알면서도 용선주에게 사전에 이를 시정하지 하지 않는 과실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여 과실이라고 그러는데 컨트리뷰터리 네글리전스 이거를 간과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중재 판정부에다 되돌리는 거죠. 야 이거 다시 중재 판정을 해.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중재 판정부에서 이제 재중재를 이제 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호 이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 당사자 측이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한진해운이 선주 측에 한 300여만 불 지급을 하고 프레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 지금 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만 할게요. 맞춰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 지금 뒤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예. 뒤에 하나씩. 예, 그럼 몇 가지만 하죠. 예, 뒤에 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한 마무리를 한 1, 2분 내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넘어가 버렸는데 몇 예. 가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시간이 많이 유인물로 돼가지고 제가 올려드리고 하는 예, 걸로.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말을 좀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시간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스켄 그 사장님께서는 한진해운의 이제 클레임 담당하시면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좋은 저 발표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제가 특별하게 지정 토론을 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김상호 그 이제 코리안 리 쪽에서 나오신 분이 있는데 김상호 쌤 지금 계세요? 김상호?